가출 청소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비행 청소년 이렇게 많이 떠올리죠. 그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 가출했다, 집에서 나왔다 라는 분 많이 계신가요? 네. 이제 뭐 가출 많이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아직 부모님하고 계시면은 아니겠지만 혼자 나와서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나 가출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출가라고 생각하시죠? 가출이라는 데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비행, 하자 않아야 할 행동, 그 나이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법률에서도 보면 이 가출이라는 것은 범죄화하고 있습니다. 그 소년법에 보면 그 보호소년의 대상이 되는,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년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가 촉법소년, 그리고 또 하나가 범죄소년, 나머지 하나가 우범소년이에요. 근데 이 촉법과 범죄는 실제 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촉법은 좀 나이가 어린 경우에 촉법이라고 하고요. 범죄는 좀 나이가 있을 때를 범죄소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우범소년은 법을 꼭 위반하지 않았어도 이 가출해서 돌아다니거나 혹은 밤에 떼지어 몰려다니거나 그런 이렇게 우범소년의 대상이 돼서 보호 처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법률이 이제 제가 변호사가 이제 되는 공부를 하면서 그걸 봤는데 저는 우범소년이었더라고요. 가출을 하진 않았었는데 새벽에 그렇게 떼지어서 돌아다녔어요. 친구들하고. 그 독서실 끝나거나 뭐 그 주로 편의점 앞에 라면을 먹으며 분위기를 아주 험악하게 조성하며 이렇게 떼줘서 몰려다녔어요. 아마 여기 중에도 우범소년은 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촉법도 있으셨을 수 있고. 어린 적에 떠올려 보면 아, 나는 우범이었구나. 실제 저도 그때 이제 경찰 분이 오셔서 집에 빨리 가라 이런 계도와 선도를 받았었죠. 근데 저는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출출하여 라면을 먹고 있었을 뿐인데 말이죠. 그랬었어요. 그런 시각들이 있어요. 비행 청소년이고 예비 범죄자이라는 시각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문제라기보다 일단 그 전에 실제 이 친구들이 비행 청소년일까를 생각해 보면 어떠세요? 만나 보시면 많이 만나 보셨죠? 비행 그리고 위험한 청소년들이었나요? 이들이 가출한 원인이 예전엔 좀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사실 가출 원인이 뭔가 반항의 의미라던가 비행을 하기 위해서인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동학대가 원인일 수도 있고 혹은 경제적으로 집안이 깨어져서 나오는 경우이 또 많죠. 혹은 진짜 홈리스, 집이 없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비유예 문화라고 하는데요. 예전엔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문화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거리에 나와 살 수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뭐 학업 스트레스는 뭐 많은 이유이고 그런 원인들로 나오는데 이런 친구들을 과연 비행 청소년으로 보아야 할까? 더욱 문제는 그렇게 보는 게 도움이 될까? 불가시성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비행 청소년으로 우리가 딱 낙인 찍고 범죄화하고 경찰이 찾으러 가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나 여기 있어요. 나 뭐가 필요해요 라고 하고 나올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하신 일 그렇지 않은 일이시잖아요. 오히려 이 친구들 그렇게 정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을 때 좀 더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찰이 아니라 사회복지 시스템이 가거나 경찰이 아니라 여기서 일하시는 청소년 지도자나 청소년 활동가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야겠죠.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 친구들이 집을 나와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후의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느냐 아니면 정말 진짜 비행으로 빠질 사람을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숨도록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라도 숨을 것 같거든요. 경찰이 나 찾으러 온다면. 그래서 그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미 좀 많이 공감하시고 알고 계신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 가출이란 말을 쓰기보다 탈가정 또는 가정박 이런 얘기를 더 많이 쓰죠. 가출 청소년보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 가출 청소년들을 생각했을 때가 자립이라는 과제가 다음 과제입니다. 자립을 위해서 이게 활동하고 계신 거죠. 네, 자립 이 목표가 뭘까요? 자립의 목표. 어떤 걸 생각하고 자립을 하세요? 정서적인 부분. 그쵸? 네. 경제적인 부분. 이 자립해서 집으로 돌아가길 바라시나요? 그게 목표인 분들도 자립한다는 건 어쨌든 홀로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 중에 그 자립 지원하는 단체들을 모니터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쉼터도 있을 수 있고 자립지원관도 있고 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이 자립에 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냐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되게 달라요. 자립에 대한 생각들이. 근데 뭐 그 잘하시면서 청소년 시기를 거치시면서 자립에 대해 고민하신 적 있으세요? 청소년을 지날 때 한 19살, 20살 때 내가 자립했나? 이런 생각 안 하셨었죠. 저도 안 했었어요. 근데 유달리 이 가출했거나 이런 친구들에게는 자립이라는 단어가 너무 고정적으로 박혀 있는 것 같고 어떤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짠, 자립 이렇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는 한 뭐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한 9살 때는 혼자 슈퍼를 갈 수 있다, 혼자 시장을 갈 수 있다가 저에겐 자립했다라고 느껴졌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고등학교 때쯤 가서는 저기 멀리 바닷가에 혼자 갔다 왔어요. 나 되게 자립했구나. 나 20살 때는 대학에 혼자 와서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내가 그 유흥비는 내가 벌 수 있다. 이게 나에게 자립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쯤 졸업하고 나니까 취업을 하면 그게 또 저에게 자립이고 지금 저에게 자립은 또 다른 내가 내 생계수단을 스스로 책임지고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게 저에게 자립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거는 50대, 60대가 돼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립의 개념이 너무 모두에게 있는 그때그때에 주어진 건데 유달리 이 가출 청소년, 탈가정 청소년들에게는 자립이라는 과제가 부여되어 있어요. 자립이라는 건 꼭 청소년의 문제만은 아니고 성매매 피해 여성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탈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립을 해야 되고 항상 조건이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누구를 위한 자립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자격증 하나 없어서 자립이 안 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자립이라는 과업을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립한다는 짐, 과도한 기대. 그래서 마치 내가 이 프로그램을 이수했는데 자격증을 따지 못했다면 또다시 나는 스스로 낙인이 되는 거죠. 나는 그것도 못하는 사람인가? 왜 나를 그렇게 보지? 나는 이미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실제 제가 보호소년들을 만나러 소년분리심사원이나 소년원에 가면 이 친구들이 그냥 학교 다니는 친구들보다 자기들은 훨씬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선생님보다 변호사님보다 더 많은 걸 겪어봤어요. 제가 더 잘 알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겪은 삶의 그런 흐름보다 더 많은 걸 경험했고 저는 아르바이트 해도 고작 그냥 고등학교 때 떡 팔기 했었거든요.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이런 거 했었는데 이 친구들은 정말 직업에 가진 일도 해봤고 그러면서 노동권이라는 것도 느껴봤고 뭐 어쨌든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굴곡들이 많아요. 실제
집을 나와서 임차해서 살아본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더 많은 거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자립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기대와 과업들이 부여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정서적인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청소년 자립해야 할 청소년들 무리에게 이게 특정한 과업이 부여된 게 아니라 개별로 다 다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런 그 비행이라는 청소년 활동가 주거 협동조합이 있어요. 가출팸이에요. 나와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청소년끼리. 근데 협동조합이에요. 요즘에 협동조합 붐이죠. 네, 많이 만드는데 스스로 그 청소년들끼리 우리끼리 살아보자 라고 해서 만든 협동조합인데 이때 그 후원 물품 받는다고 함께 해달라는 포스터였고요. 뭐 세탁기, 건조대, 책상, 의자, PC, 뭐 냉장고 이런 것들 후원 받습니다. 작게는 뭐 휴지 뭐 이런 것들까지 해서 이런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관점이 다르죠. 이 친구들도 이름을 비행이라고 지었더라고요. 여기를. 네. 멋지죠. 물론 뭐 여기서 활동하는 친구들은 주로 만나시는 청소년들보단 좀 다릅니다. 네, 조금 아무래도 이런 활동들이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청소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조금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너무 고민을 하다가 왠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강박에 사로잡혀서 이 얘기도 잠깐 넣었어요. 그 가출한 친구들을 가끔 집에서 보호하는 어른들이 계세요. 네, 그냥 안쓰러우니까 특히 집에서 맞거나 해서 나오면 그런데 그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가 없다는 거죠. 법에 보면.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 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아요. 네. 요 질문들 많이 실제 하세요. 뭐 저랑 청소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어른이 있는데 그분이 걱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요 이야기를 하고요. 이 실종 아동이라는 거는 좀 보시면 실종 당시 18세 미만이고요. 약취 유인,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들. 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실종 아동을 알게 되면 신고해야 되는 또 사람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종 아동을 발견하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법에 따라서. 그리고 요즘은도 많이 받아요. 이 법도 법인데 이건 과태료잖아요. 근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있습니다. 그 미성년자를 꼬드겨서 데리고 있는 거죠. 보호자로부터.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처벌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도 하세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보호자에게 가기 싫은데 보호자가 통화를 하면 당신 형사로 고소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십니다. 내가 처벌받나요? 이런 얘기들 하시죠. 그 판례는 얘기하기를 청소년이 유혹이나 속임 없이 스스로의 판단하에 가출하여 귀가하지 않은 것이며 더불어 고발당한 비청소년이 어른이 여러 차례 귀가를 권유한 사정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집에서 막 꼬드겨서 나와서 나랑 살자 막 이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니라면 정말 내가 정당한 사유로 보호하고자 하였다면 이런 거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다음으로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입니다. 성착취란 말 익숙하신가요? 성착취 익숙하지 않으시죠? 성매매와 성폭력을 아동 성폭력이나 성매매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고 성을 착취한다는 거 노동 착취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개념이고요.
성매매라는 말이 훨씬 익숙하시겠지만 이렇게 쓰는 이유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건 착취다라는 관점입니다. 관악구 사건이에요. 들어보셨죠? 관악구에서 그 성매매 했던 청소년이 14살이었죠? 모텔에서 살인을 당했습니다. 중간에 알선책이 있었고 알선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3명이 있어서 이제 중간에서 뭐 소위 G톡이나 이런 모바일에 올려서 거기로 보내고 관리? 그 기사에 보니까 보호하는 사람이었다고 썼더라고요. 관리 보호? 어쨌든 그 데려다 놓는 근데 이제 가해자가 살인을 한 다음에 그 알선책들을 발견했죠. 사망한 것은요. 네,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사망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왕왕 있었고 아시죠? 많이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슈화 되니까 최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국회에서도 연락이 오고요. 지금까지는 사실 별 관심 없어 했거든요. 아동 성폭력은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뭐 아동 성폭력 쪽에서도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뭐 조그만 사건이 발생하면 법이고 막 다 바뀌고 근데 여기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정책도 별로 없고요. 네, 최근에 조금 관심이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이게 너무 사망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서 좀 원래 비일비재했던 사건이고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 사건만 이 가해자만 괴물로 만들어서 처벌하는 게 끝날까봐 좀 걱정이 돼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땡땡 연예기획사 대표 사건이에요. 좀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도 친구가 중학교 2학년이었던 15세였는데 좀 사건을 들여다보면 아들이 이 연예기획사 대표의 아들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이 청소년을 만났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나서 보니까 예쁘자 한 거예요. 그래서 명함을 주면서 나 무슨 연예기획사 대표야 라고 소개를 했고 그날 강제 키스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며칠 뒤에 산책에 가자면서 차에 태우고 그 아이도 이제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그 병원복을 입고 있었어요. 환자복을. 그리고 병원에 그 차에 태우고 나가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번의 그런 오감이 있었고 뭐 성관계가 있었고 성폭력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겠죠. 그러다 이 친구가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하고 이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임신했다고 하자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너 그러면 가출했다고 이렇게 집에다 편지 쓰고 나와라 해서 자기 집에 잠깐 살고 며칠 후에 친구는 출산을 하고 바로 성폭력으로 기소했습니다. 근데 이제 1심에서 유죄가 났고 2심에서도 유죄가 났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선고했고 그 이유는 이 청소년이 남성을 사랑했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고 따라서 성폭력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그 고등법원에 있는 상태이고요. 아직 최종 판결은 나지 않았어요. 근데 고등법원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쉽지 않죠. 근데 어쨌든 그걸 위해서 저희는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접하면서 제가 제가 청소년 성매매 운동을 하면 그런 지금 도전을 제일 많이 받아요. 청소년 성매매는 금지해야 된다. 가해자 이 남성들을 처벌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너 청소년 인권활동가 아니야? 청소년들이 자기가 원해서 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며 이 친구들 만나면 자기가 원해서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성매매한 청소년들은. 그러면 그리고 이 대법원 사건도 실제 문자에 보니까 사랑 이런 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친구의 자유의 의사인 거 아니야? 왜 이걸 성폭력으로 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런 생각 어떠세요? 이런 질문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 사회에 정말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얼마 전에 자문했던 건 중에 하나가 그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주관해서 어떤 행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행사 내용 중에 피임 이런 단어가 있었고요. 뭐 피임에서 결혼까지 뭐 이런 그런 단어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에 관한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선정적이다라고 해서 하지 못하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선정적인가요? 피임? 성교육에 다 들어가는 얘기죠. 이런 것도 있었고 요 사건으로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 플로어에서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자, 의견을 밝히시면서 청소년들은 담배도 안 되고 술도 안 되고 그런데 왜 청소년의 성적 행위에 대해선 이렇게 우리 사회가 관대한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의 성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거예요. 청소년들은 뭐 성관계를 해서도 안 되고 뭐 그런 등등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청소년들 그러면서 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것, TV나 아니면 성매매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자기들이 원해서 했는데 라는 관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보호하고 정말 권리를 보호해준다는 거에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책임한 건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거 말고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